지금부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용산 시대를 선도하게 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의 미래 중심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입지 여건은 보시다시피 강남, 또 여의도, 그리고 구도심 이렇게 다 연결을 하는 아주 중심지에 있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용산 한복판 50만여 제곱미터의 땅이 지금 꽤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 공간을 진작에 잘 활용을 했다면 아마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 꽤 강화됐을 겁니다.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에 굉장히 경쟁력이 저하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계속해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허드슨 야드나 카나리 워프처럼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준비 회의를 거쳤고 작년에 2030 서울 비전 그리고 2040 도시 기본계획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구상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이 사업에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잘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의 심화입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보셨던 것처럼 과거 같으면 한미 정상이 함께 만나서 안보나 핵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에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선언문의 절반 정도가 AI, 로봇, 무슨 바이오, 이런 반도체, 이런 기술에 관한 언급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상 간의 주요 관심사가 역시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용산을 도시 경쟁력의 중심으로 활용한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그 핵심 컨셉, 용산의 키워드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테크 기업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주인공들이. 따라서 테크 기업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용산 개발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고르라면 그것도 역시 테크놀로지죠.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렇게 망라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핀테크, 사물인터넷, UAM을 비롯해서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까지 모두 어우러진 이른바 스마트 시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스마트 시티의 한가운데에 테크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구상하에 용산을 개발하겠다 하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요. 개발 구상은 그 토지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정확하겠죠. 몇 군데가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새로 들어간 데가 용산 변전소 부지하고 선로 부지 몇 군데가 들어갔고요. 서부 이천동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핵심적인 공간 컨셉으로 보자면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 생태도시, 입체 교통도시, 스마트도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융복합 국제도시는 직주 근접을 넘어서서 직주 혼합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터와 주거가 함께 어우러지고 한 공간 내에서 구현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가와 문화 기능이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과 정보 그리고 인적 자원들이 함께 들어오겠죠. 또 국내 기업들도 이곳을 판교처럼 그렇게 기술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정주 환경, 생활 환경도 갖춰야 되겠죠. 여기 두 가지 국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용산으로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 그 주재원들, 회사원들이 정말 쾌적한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경쟁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울의 경쟁 도시로 요즘에 싱가포르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싱가포르는 영어를 쓰고 있기도 하거니와 각종 세제 혜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탈홍콩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가는데요. 그 나라에는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하죠. 이제 그것이 태생적인 한계이고 우리가 가진 강점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죠. 따라서 여가와 문화 기능을 알토란같이 집어넣어서 24시간 즐기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하는 개념이 분명히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직주 혼합에 이어서 여가와 문화예술 기능을 집어넣겠다. 더군다나 멀지 않은 위치에 이제 노들섬이 24시간 1년 365일 전시와 공연, 버스킹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예술섬이 된다 그러면 여의도의 금융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용산이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주목받는 기업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로 가는 외국 기업들이 이제 용산으로 여의도로 오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런 구상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개념이 녹지 생태 도시입니다. 적어도 지상 면적의 50%는 녹지로 만들겠다 하는 구상이고요. 공원 녹지율을 20% 내외, 또 대지 내 녹지 비율을 한 30% 정도 해서 옥상 녹화된 공간까지 보면 이곳 그 세운지구와 마찬가지로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망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푸른 녹지로 보일 수 있도록 그 녹지율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상뿐 아니라 공중과 지하가 모두 연결이 돼서 입체 보행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쪽 한강까지 연결되는 용산 일대가 녹지 생태 도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체계는 지상은 보행자 중심의, 사람 중심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교통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 두 개 층을 활용해서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두 개의 도로를 집어넣어서 내외부로 교통을 연결하게 됩니다. 한강대로와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지하 도로망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공중도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하늘길도 열려서 이제 그때쯤 되면 UAM, 그리고 GTX, 지하철,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교통이 전부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승 시스템도 여기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심 강남부터 공항 수도권 전역까지 연결되는 신교통 거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마트 시티입니다.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용산은 스마트 시티의 결정판이 돼야 하겠습니다. 교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각종 생활 문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구현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도시가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은 방제와 안전, 또 환경과 에너지와도 어우러져서 아까 기후변화도 핵심 고려요소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최첨단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도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입체적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지하에는 2개 층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루프형 지하도로가 배치가 되고요. 지상에는 이제 직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공간 구조가 조화롭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계획과는 달리 5조 정도의 마중물 투자를 해서 공공에서 먼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에서 조성된 대지를 분양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순서로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그 구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국제 설계 공모 같은 것이 보편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용도 비율은 비주거가 70% 이상 정도 되고 기반 시설률이 40% 내외, 그리고 용적률은 평균 용적률이 한 120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초고층 건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용적률이 1500% 이상 주어져서 정말 공간 구조를 최대한 입체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보시면 2025년 하반기에 앵커 부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시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석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박윤영 기자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서울시 주거 공급 규모가 가장 좀 궁금한데요. 국토부에서 그 8.4 대책 때 1만 호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합의가 된 건지 서울시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6,000호 정도 배치하겠다, 주거를. 그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에는 6,000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양지윤 기자님. 네, 서울경제 양지윤입니다. 그 주거 규모는 정비창 부지에만 6천 가구가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비창 부지에 6,000호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자상가랑 그 연계 개발을 해서 그 부지에도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을 거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혹시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해질지 여쭙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전자상가랑 같이 연계 개발을 하면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해질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에 1만 가구라고 그러셨나요? 예. 전자상가하고 같이 개발하면 1만 가구까지 개발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드린 이 부지 내에 6천 가구고요. 주변까지 연계하게 되면 아마 그보다 조금 늘어나겠죠. 예. 다음 질문에 그 이투데이 BBS인가요? 그쪽 성을 들으시는데. 예, BBS 박관호인데요. 잘 들었고요. 우선 국제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이렇게 총 사업비 저번에는 30조 이렇게 좀 이상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총 사업비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또 사업 기간 이제 2015년 하반기 앵커 부지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총 사업 기간에 대해서 전망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제가 듣기로는 한 12조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그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저희가 마중물 투자를 하는 5조 정도의 금액이 의미 있는 금액이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뭐 그 전문가들의 마스터 플랜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정은 지금 신정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그 경부선 지하화 공약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서 앵커 부지 착공이 2025년 하반기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조금은 좀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한 10년, 15년 정도까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고서정 기자님. 네, 질문이 좀 여러 개 있는데요. 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허브 관련해서 지금도 인근에서 버스도 타고 뭐 지하철도 타고 다 탈 수 있는데 1호 모빌리티 허브라는 거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 기존의 그런 교통시설과 환승시설과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거는 좋은 문제인데 또 이게 대통령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지하의 도로를 차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교통체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기후변화랑 환경을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24시간 불이 켜지는 도시를 만든다면은 이런 전력 손실 문제나 환경 이 문제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UAM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UAM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2025년이 되면 이제 시험 비행이 시작이 되고 아마 상업용 그 드론 택시의 운행도 2025년이면 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래 도시 계획에서 항공교통 얘기를 빼놓고는 도시계획 자체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장기 계획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특히 UAM을 포함한 그 교통 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이곳 용산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역시 이번 선거와 작년 보궐선거 때 용산을 어떤 교통 결절점으로 해서 지하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와도 이어지고 강변도로 88도로와도 이어지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시작하겠다 하는 공약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곳 용산에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그 지하의 도로를 개설할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용산이 교통의 중심이 된다 하는 사실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24시간 그 불이 켜져 있는 도시다라는 표현을 썼더니 지금 당장 전기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징적인 이야기죠. 아까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이트 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는 건 활력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24시간 불을 안 끄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점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데 대통령 그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상충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누차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인수위 시절에 여러 차례 그 경호 파트와 논의를 해서 대통령 집무실 주거 공간이 용산에 배치가 된다고 해서 용산의 도시계획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은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2개월 정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용산에 기존에 진행되던 건축 계획이 지장받은 걸 보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례도 두 차례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따라서 경호와 관련돼서 층수 제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